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오토바이에 개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개를 밖으로 던져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죽었죠. 그리고 개를 굶겨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일들이 보도되면 궁금해지는 게 이런 동물 학대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 이런 겁니다.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반려견을 둘러싼 견주 그 법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 하는 말이 나올 법한 법적 규제나 제도 등을 기준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삽니다. 입양한다고 하죠. 산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원령으로 2개월이 넘었다면 데려온 지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장칩, 외장칩 아니면 인식표 등 등록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 초회 적발 시 대략 20만 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현재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등록 기간을 이미 지나친 분이 이제라도 등록을 하겠다라고 나서시게 되면은 일단 2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안 한 거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반려동물 등록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현재 대략 30-40%의 반려동물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최대 50%까지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실 공중보건의 필요성 때문에 나중에 유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사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결국 통제와 관리 목적을 위해서 만든 제도지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어떤 복지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등록하시면은 자진 등록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지자체가 자진 신고 기간을 자주 설정해서 시행하니까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등록을 하면 그때는 과태료 없이 뒤늦은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시켰다면 또는 등록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이 다음부터는 잘 키우고 잘 살아야 되겠죠. 똥을 세워야 되니까 같이 산책도 합니다. 이런 산책 때 의미 있는 법적 의무가 바로 목줄입니다. 집이 아닌 모든 곳에서 강아지는 목줄을 해야 되는데요. 대로변이든 골목길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공원이든 산속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줄 없이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원에서 잔디밭 이런 데 오게 되었을 때 또는 등산할 때 반려견을 데려오면서 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녀석은 정말 신이 나서 전력 질주하죠. 답답했겠죠, 그동안. 그런데 그것이 저같이 개를 귀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람한테 흐뭇한 광경은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개가 뛰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예쁘고 귀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목줄을 풀어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안고 계시면 목줄한 것과 똑같이 쳐주니까 계속 안고 등산을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목줄은 2m 이내여야 하는데 사실 너무 야박하죠. 그래서 5-6m 정도까지 줄의 리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감기는 목줄 기구를 쓰시는데 별일 없으면 이것도 상관이 없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보도 옆에 이제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차도 인도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이 개 목줄 때문에 자전거나 스쿠터 사고가 나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법정에서 왕왕 있습니다. 이때 목줄 길이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요. 길게 늘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거 걸려서 또는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다, 반드시 과실로 평가되고요. 목줄 길이가 얼마인지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과정에서 배변을 수거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쁘게 똥을 못 싸고 설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화장지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다 닦아야 된다는 것은 똑같죠. 그리고 데리고 살게 되었으면 함께 잘 살아야지 학대하시면 안 되죠. 때리고 고문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증나면 버리기도 하는데요. 반려견을 유기하면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오토바이에 매달아 죽이거나 베란다에서 밖으로 던져서 죽이는 이런 동물학대의 정점으로 생각되는 행위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를 죽였다고 해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는데 2023년경부터 드물긴 하지만 실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를 내놓고 산책을 하다 보면 개끼리 싸움하는 경우도 있고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도사견이 그 도사견을 키우는 그 주인집 아이들을 물어서 죽였다 이런 뉴스를 1년이면은 한 대여섯 차례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데 도사견이나 뭐 무슨 테리어 이런 이름으로 끝나는 맹견들이 있어요. 이런 맹견들은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해야 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제한됩니다. 아예 이런 개를 키우려면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어떤 케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수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맹견만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얼마든지 사고 치거든요. 일단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였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 죽은 개 측에서는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어 죽인 개 측에서는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책임의 면책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다면, 즉 견주와 산책시킨 사람이 다르다면 산책시킨 사람이 이 책임을 지는 건데요. 산책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 행위인지가 여기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맹견이든 아니든 일단 손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치료비, 죽었다면 뭐 분양가, 거기에다가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는데 가족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수억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통상 1억 원으로 봅니다. 최대 액수를. 그러니까 개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의 손해배상이 얼마일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예요. 판례를 보면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대략 200~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인정된 예를 찾아보니까 1,100만 원까지 인정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는 종견이었더라고요. 씨 뿌리는 개.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많이 쳐준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으로 가해견을 안락사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실무에서 여러 사안을 접하다 보니까 경찰서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 견주와 블랙리스트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경찰서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집 개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신고가 있어 오는 그런 개와 그런 견주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물렸다. 나를 물으려고 튀어나와서 놀래 죽는 줄 알았다. 우리 개를 물어서 우리 개가 다쳤다. 또는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상대의 견이 맹견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의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해서 격리 조치를 한다든가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너무 강하면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아직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사람을 문 개는 동네 차원에서 인민재판으로 처형되고 다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물고 다녀도 그 해당 견주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에서는 내가 치료비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얼마나 물렸냐, 그거 꼬매면 되겠네, 이렇게 나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맹견이든 맹견이 아니든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거나 하는 경우 그 공격성을 평가해서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조치는 공익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견주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실 곳은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 우상단의 3줄짜리 메뉴를 클릭하면 알림 자료에 전국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 전화번호가 전부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우리 동네를 관할하는 부서를 찾아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시대가 먼저 도래했고 법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아지 데리고 휴일날 어디 멋진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이라도 읽고 싶으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규제 유예를 신청해서 소정의 조치를 마친 다음에 예외적, 한시적, 임시적
허가를 받은 업소만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견 카페의 99%는 다 불법입니다. 가게 주인이 허락했냐라는 것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반려동물과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취식을 할 수 없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빵이 진열되어 있는 베이커리에 개를 안고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사실 사장님이 허락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해당 업소에 다른 고객이 있었다면 그 고객의 신고로 그 베이커리는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커리에 영업정지 위험을 안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되게 많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응징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잘해줘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때려서는 안 되고 잘 키워야 되고 속상한 일 투성이고 자식과 똑같죠. 그 정도 마음가짐이 있지 않는 다음에야 쉽게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직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동물보호법은 분명히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순간 단순한 애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지닌 보호자가 되신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